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경제아님 지금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빠졌던데 더 떨어질까요? 뭐 요런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일단 전문가들이 뭐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한 걸 보면 한 세 가지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올 상반기 정도까지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다가 하반기 이후부터 뭐 금리가 동결되고 내년부터 금리가 인하되면서 가격이 다시 좀 뭐 급격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락한다는 건 같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이 되다가 어, 하반기부터는 좀 가격이 강보합 상태로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2, 3년 동안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최고 악순대 사실상 아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인제 시작이다. 인제 시작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은 앞으로 더 올 것이고 앞으로 3, 4년 동안 더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할 거다. 정말 폭락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 부동산은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예측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부동산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지 될 때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난 2, 3년 동안, 1, 2년 동안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폭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폭등한 원인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그러니까 그전에 5, 6년 동안은 부동산이 완만한 상승세였거든요. 그냥 계단식으로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복했는데, 사실상 서울 아파트 가격이 뭐 한 두 배, 세 배씩 올라버리는 1년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일어났냐? 우리가 이제 예상치도 못한 중국에서 발생한 질병 사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경기가 위험에 빠지고,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금리라는 거를 내렸죠. 저금리를 정책을 펴면서 무려 15년 동안 풀어야 될 돈을 1년 동안 풀면서 엄청나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겁니다. 지금은 또 왜 그러죠? 이 엄청나게 많이 풀린 돈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또 금리를 0%짜리 금리를요, 무려 1년 사이에 5%까지 올립니다. 그죠?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해서 밟아 나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지금 과거 1, 2년 전과 지금의 모습은 저는 상식적이지 않은 부동산 시장이다. 좀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반기까지 좀 어느 정도 좀 하락 국면이죠. 지금 거래도 좀 안 되고 있는데, 또 반가운 거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자마자 이게 인기가 터지면서 지금 생애 주택 구입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월 달까지, 1월 달 아직 통계는 안 끝났지만 3개월 동안 연속해서 생애 첫 구매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금리로 인해서, 사실상 고금리로 인해서 시장에 유동자금이 마르면서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하락장이라고 다 뒷짐지고 물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장이 어쩌면 지금이 내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지금 9억 이하의 주택들을 내 집 마련 차원에서 구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다시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금리의 대출 상품이 나오니까 시장이 움직이고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울 수도권 매매 심리 지수도 조금씩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좀 우리들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예측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 그죠? 지금 상황에서 나한테 맞는 여러 가지 플랜을 세워서요, 좀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거와 좀 비슷하게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서울시 도시계획 대전환으로 인해서 남산과 한강변의 소액 틈새 투자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린님 소리가 조금 작나요? 저희가 이번에 큰 돈 들여서 마이크도 새로 바꾸고 그랬죠? 기계도 새로 세팅을 하느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못했어요. 아직도 소리가 좀 작나요? 예. 잘 들리나요? 예, 댓글로 좀 올려주세요. 아니면 소리가 좀 작으신 분은 볼륨 소리를 낮춰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네. 뭐 더 소리가 작다라는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잘 들리는 걸로 알고, 다시 커졌어요. 예, 다행이네요. 저희가 지난주에 대대적인 이 스튜디오 공사를 하고요. 장비도 대폭 바꿨거든요. 스카이는 약간 작다라는 것은 마이크가 저희가 바뀌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그전에 마이크는 하이톤으로 많이 나왔었던 마이크였는데요. 지금은 좀 중저음이 많이 깔리는 마이크로 바꿨습니다. 예, 그렇죠. 부동산은 주식보다는 예측이 그나마 좀 하기 쉽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민족의 영웅 안중근님 부동산이 그나마 주식보다 예측이 가능한 건 뭐냐면 변동성이 작아서 그래요. 예. 변동성이 작아서 그나마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뭐 내년에 이제 미국에서 올 하반기에 금리가 동결될 것 같고요. 아마 베이비 스텝 2번 정도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이비 스텝 2번 정도를 밟고 하반기에 어느 정도 금리가 동결이 되고 나서 내년 정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 규제를 많이 푼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규제가 한 두세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라이브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두세 가지 정도 더 나오게 되면 좀 그나마 심리적으로 많이 압박을 던질 것 같고요. 좀 시장이 좀 선순환이 좀 되려는 포지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젠가님 투자 받고 지금 역전세 당하고 전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젠가님. 저는 일단 부딪혀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역전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요, 인차인을 만나서 어떻게든지 만나서 전화를 하던 뭘 하던 내 사정을 얘기하던 해갖고요. 해결을 해 나가야지 맞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이야기할게요. 오늘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산과 한강변 주변에 소액 틈새 투자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도시계획 대전환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에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용도지구라는 건 뭐죠? 다 알고 계시죠? 뭐 방화지구도 있을 거고요. 경관지구도 있을 거고 재정비 촉진지구도 있죠. 재정비 촉진지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뉴타운 같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고도제한지구도 있죠. 이런 용도지구가 재정비된다고 합니다. 재정비의 순수 한글 의미는 뭔지 아시죠? 흩어지거나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하나로 다시 정리정돈하는 것을 재정비라고 합니다. 목소리 하울링이 있다고 하니까요. 요거 좀 잡아주세요. 일단. 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용도지구를 재정비한다는 건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용도지구가 그동안 2, 30년 동안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었거든요. 이런 거를 하나로 재정비한다는 겁니다. 하나로 재정비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용도지구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용도지구가 나올 건지 아니면 용도지구 기존에 있는 건 그대로 놔두고 그죠? 새롭게 용도지구가 몇 개 더 나올 건지 이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지 될 건데 어쨌거나 용도지구 재정비를 2025년까지는 다 끝낸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서울시 토지 용도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부동산은 그죠? 건물과 토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건물과 토지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토지입니다. 땅을 깔고 있는 이 부동산 안에서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토지의 용도가 새롭게 바뀐다, 변화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뭐 많이 아시잖아요.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이라든가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최근에 뭐 아파트 35층까지 뭐 이상 짓게 해주겠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땅이 토지가 앞으로 7층 밖에 못 올리는 건데 못 올리는 토지인데 용도지구 변화에 의해서 이 토지가 20층, 30층씩 올릴 수 있는 용도로 바뀌어 버린다면 그 토지의 가격은 엄청나게 고부가 가치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 안에서 변화가 일단은 발생이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기회라는 거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하고요. 부동산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과거에도 이런 적은 있었고요. 얼마 전에도 이런 적은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끝나지도 그리고 절망적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떤 준비를 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대응하고 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맞춰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용도지구 재정비에 좀 주목을 해야지 되는데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영상도 찍었어요.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은 뭐다? 그죠? 부동산 백과사전이다. 이걸 분명히 다 습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 중에서요. 다양한 도시 모습 여기에 도시계획 체제의 대전환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대전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도시계획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얘기고요.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신용도 지역제와 스카이라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용도 지역 변화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새로운 용도 지역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용도 지역 그리고 스카이라인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개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스카이라인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개편. 이 안에서 우리는 변화를 맛보게 될 거고요. 이 변화 안에서 우리는 기회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다양한 도시 모습과 도시계획 대전환을 통해서요. 새로운 용도지역제와 스카이라인 관리 기준을 개편한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용도지역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용도지역제가 그동안 이제 과거의 용도지역제를 보면요. 그러니까 20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20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1800년대 용도지역을 보면 용도는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세 가지 용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그러다가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좀 쉼에 대한 그러니까 그 뭐예요? 녹지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좀 피력되는 거죠. 그죠? 안락한 주거 공간이라든가, 그죠? 우리가 좀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여유 공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커지면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녹지 지역이 새롭게 편입이 됩니다. 녹지 지역이라는 용도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산이면 산, 들이면 들이었는데 도시 안에 녹지라는 게 필요한 걸 인식하게 되면서 우리가 녹지 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이 또 지나면 어떠냐면 한 공간 안에 녹지, 업무, 상업, 공업, 주거, 관광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용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를 이렇게 나눠 놓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용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에요. 이중 주거지역이면 주택밖에 못 짓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상업용 시설이 같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재개발을 할 때. 이런 복합 용도, 그러니까 융복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능 구분이 사라지는 융복합 시대에 새로운 용도 지역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 체계가 자율성과 유연성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대도시나 소도시가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대도시 나름대로의 새로운 용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용도를 새롭게 만들겠다. 그래서 신용도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울시에서 얘기한 신용도제, 비욘드 조닝이라는 겁니다.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요. 비욘드 조닝이라는 것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비욘드 조닝. 그러니까 신용도지역이에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거지역과 공업지역과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이 있는데
요거를 포함한 새로운 용도 지역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참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뭐냐면 입지 규제 최소지구라는 겁니다. 입지 규제 최소지구. 뭐 이 용어가 입지 규제 최소지구가 될지 다른 용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지구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그 지구에는 모든 규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용도의 토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토지가 뭐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토지는 어쨌거나 유한한 거잖아요. 그죠?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토지에 대한 용도를 우리가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용도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용도로 만드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거, 공업, 상업, 녹지를 한 군데에 몰아넣는 새로운 용도 지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2024년까지 용도 지역 체제를 구상을 하고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법제화를 추진한 다음에 2025년부터 이 비욘드 조닝을 실현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3종 주거 지역에서 재건축을 하는데요. 아파트 35층밖에 못 짓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용도제가 투입이 되면서 50층, 60층, 7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면 그 아파트의 가치는 가격이 오르겠죠. 또 하나, 우리는 통상적으로 용적률 200%가 넘으면 재건축이 힘들다고 합니다. 용적률이 200%가 넘으면 대지 지분이 없어서 재건축이 힘든데 그런 용적률 200%가 넘는 아파트에도 새로운 용도 지역제가 대입이 되면서, 그죠? 새로운 용도 지역제가 도입이 되면서 용적률이 200%든 300%든 상관없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다면 또 역시 그 안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인지한 사람과 인지를 못한 사람의 차이는 되게 크겠죠. 그죠? 인지를 하고 있어도 내가 행동을 하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실상은 이건 죽은 지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책을 많이 읽으면 성공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책을 많이 읽습니다. 저도 책을 많이 읽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뜻대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책을 읽는 것과 책을 읽은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은 틀리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비욘드 조닝, 제가 이 비욘드 조닝과 용도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저희 영상을 통해서 10번도 더 다룬 것 같아요. 오늘이 이게 뭐 처음이고 생소한 내용도 아니고요. 제가 사실상 저희 영상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왜 이 비욘드 조닝과 신용도 지역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얘기고요. 이 새로운 신용도 지역제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었던 지역, 그리고 여기는 누가 봐도 안 된다고 했었던 지역이 새롭게 부각되는 시점이 곧 다가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고도지구라는 겁니다. 고도지구. 그죠? 고도지구도 용도지역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용도지역이 만약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재정비가 되면 용도지구가 고도지구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오늘자 뉴스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남산 일대 고도 제한을 풀겠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피력을 했고요. 연내에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뉴스를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아무 생각이 없이 가만히 있는 것과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산 주변의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답사를 해보고 현장 탐방을 해보고 이 주변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움직임이 없지만 이 고도지구가 해제되면서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이 지역이 가치가 상승할 건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사람은 현재와 10년 후를 비교해 본다면 엄청난 큰 격차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연내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연내면 이제 앞으로 한 12개월 정도 나와 있죠. 일단 용산에 대해서 좀 한번 보면요. 용산에서 이 이태원 쪽 주변이 이제 고도 제한으로 이제 많이 묶여 있는데, 이 지역은 아시겠지만 용산에서도요, 내노라고 하는 상업 시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상업 시설이. 그런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층 이하 건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만약에 고도 제한이 풀려서 40층, 50층짜리 건물이 들어설 수가 있다면 이 이태원 일대의 토지 가격은 2배, 3배로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용산에 지금 서울역부터 삼각지,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이 한강로 라인이 용산의 테일한로 역할을 앞으로 담당을 할 건데, 제2의 용산의 테일한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이태원 업무타운이 만들어질 CJ그룹도 있고 삼성에서 이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죠. 요 지역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뭐 지금 서우암동과 동우암동이 있는데, 서우암동은 지금 재개발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나가고 있고, 이 동우암동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5년 전, 6년 전에 한번 영상을 대대적으로 좀 시리즈로 올린 게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그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영상 너무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그 영상을 보고 용감하게 후암동, 동우암동 지역에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 동우암동이라든가 해방촌 같은 경우는요, 일단 용산공원과 남산을 맞물려 있고 서울역이라든가 기타 인접시설과의 접근성들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더 많은 가치 상승이 있을 거고요. 요 이태원동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태원은 동우암이나 해방촌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경리단 길도 있고요. 그리고 해방촌 길도 있고, 그리고 신흥시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상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지역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도 제한이 풀린다면 2층짜리 카페보다 4층, 5층짜리 엘리베이터 등 카페들이 장사가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좀 용산 공원에 대한 조망권도 나올 거고, 앞으로 남산 공원에 대한 조망권도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보다는 상업화로 좀 많이 이태원 쪽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렇다고 재개발이 안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이 안에서도 재개발 진행되는 지역들이 나오겠지만 동우암이나 해방촌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 텐데요. 중구는요, 지금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 역시 이번에 나온 뉴스입니다.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 중구에서는요, 남산 고도 제한 완화를 하기 위해서 8월까지 기본 구상 용역을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이니까 올 8월까지 기본 구상 용역을 착수를 하고요. 특히 설문조사나 주민 토론회, 주민 협의체 등을 구성을 해서 이 남산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중구 구민들한테 공론화를 시켜서 이 주민들의 힘을 엎어서 지금 이 고도 제한을 용산구보다도 더 빨리 좀 이 지역에 대한 고도 제한을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시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도지구에 대한 고도지구를 포함한 용도지구 재정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남산 이 주변 지역의 용도지구, 고도제한지구죠. 남산 주변의 고도제한지구는 좀 제 생각보다 좀 더 빨리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남산 주변 지구의 고도제한 지구들을 보면요, 일단은 여기 이제 회원동이라는 동네가 있겠죠. 회원동이라는 동네가 있고, 명동역 앞에 남산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정로 이쪽에 이 동네가 이제 장충동이라든가 예장동이라든가 필동이라는 동네가 있고요. 그리고 신당동 주변 지역이 이제 고도제한 지구로 물려 있습니다. 이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지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한번 노후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후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어때요? 이 지역이 엄청나게 노후도가 심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보시면요,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89% 정도 되고요.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 지역의 심각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회원역 주변에 회원동이 있고요. 면동역 주변에 남산동이 있고,
충무로역 주변에 예장동 필동이랑 충무로 주변에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무역 주변에 예장동, 필동, 장충동이 있고요. 이제 동대 입구 이 아래쪽에 이제 신당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이 지역들을 한번 보면 일단 회원동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이 가격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서울역 역세권 개발과 용산 역세권 개발이 좀 맞물려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일단 회원동 같은 경우는 회원 1구역에 대한 재개발을 성공을 필두로 회원동의 지역 자체의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여기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속도를 못 내고 있을 뿐이지 회원동은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나 이 회원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구단위 계획 안에는 이미 거의 종상향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회원동은 매물도 없을 뿐더러 가격도 투자금도 한 2, 3억대 이상 올라가는 지역이고요. 또 신당동 같은 지역은 뭐 예전부터 이슈화가 됐던 지역이죠. 그죠? 신당동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슈화가 되었던 지역이라서 여기도 투자금 한 2억대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좋아질 건 알겠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이 남산동과 이 특히 필동, 예장동이라든가 장충동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투자금이 뭐 1억 미만으로도 가능하고요. 뭐 정말 많이 들어봤다 1억대 초반. 요즘 재개발, 특히 도심권 재개발 지역에서 1억이나 1억대 초반 혹은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찾기는 지금 이 부동산 폭락기여도 하락기여도요. 그런 물건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실 거예요. 계속해서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그런데 제가 이 중에서 특히 이 충무로역 인접 지역에 있는 노후주택가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미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 비욘드 조닝을 이미 시작한 지역이라고 좀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입지규제 최소지구 스타일로 지금 세운상가를 어마어마하게 고밀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운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규제를 풀면서 지속적으로 이 지역은 주거, 업무, 상업, 녹지가 들어가죠. 세운상가를 관통하는 이 중심부에는요, 대규모 녹지시설이 들어가고 양쪽으로는 업무타운과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울 도심이라고 하는 이 세운상가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삼성동으로 따지면 GBC 타운 같은 게 수십 개 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운상가가 삼성동 GBC 타운 같은 게 수십 개 동이 들어갑니다. 왜? 전체 6개 구역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뒤쪽에 있는 남산 아래쪽에 있는 말씀드렸던 충무로역 후면 지역, 그러니까 남산 아래쪽 지역이죠. 이 지역은 노후도가 이렇게 심한데 과연 이 지역이 글쎄요, 이렇게 가만히 놔둘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에요? 그 창경궁부터 이 세운상가 그리고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축, 이 녹지축이 용산 민족공원까지 이어집니다. 녹지축이 이 충무로역 뒤쪽 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녹지축이 들어가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남산 주변은 엄청나게 슬럼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이 회원동이라든가 남산동 그리고 예장동, 필동 같은 경우 특히 뭐 신당동보다는 지금 이 세 군데 지역은 맹지 비율이요 거의 한 50% 정도가 넘습니다. 맹지 비율이 높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자체적으로 개발은 불가능한 겁니다. 즉 정비 사업을 통해서밖에 재개발을 할 수가 없는데 남산 주변에 있는 이런 노후주택가가 계속 슬럼화되게 되고 사실상 좀 지저분해지고 더럽혀진다면 남산의 가치 또한 같이 하락하는 것이 아닐까. 그죠? 남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산 주변에 슬럼화되어 있는 노후주택가에 대한 정비는 필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도 지역의 대대적인 변화 그 중에 하나가 남산 주변에 대한 고도 제한 완화라든가 고도 제한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춰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남산 뷰를 가리게 할까요? 그런데 참 이런 것도 역설적인 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가끔 그 명동 일대라든가 어디에요? 이쪽 말씀드렸던 뭐 충무로나 이쪽 가보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실상 고도 제한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게 일단 회원역 아까 앞서 보시겠습니다. 회원 여기가 1구역이고요. 여기가 1구역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이 지금 지구 단위로 묶여서 종상향이 거의 확정된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을 지적 편집도로 보면 지금 이 지역은 원래 빨간색이 아니었는데요. 상업시설, 상업지로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노란색이었는데 종상향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로드뷰로 한번 보실까요? 자, 앞에 보이는 롯데캐슬이죠. 고밀도로 주상복합으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에 있는 아파트 건물들이 다 고밀도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얘는 고밀도 개발이 되는데 얘는 고도 제한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자, 이 친구는 앞뒤로 여기가 회원 1구역입니다. 재개발을 끝내버렸어요. 고밀도 개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 고도 제한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주변은 다행히 지구 단위로 묶어서 지금 종상향이 거의 뭐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지역은 거의 뭐 종상향이 거의 뭐 확정이다. 제가 봤을 때. 지구 단위로 묶어놨다는 건 종상향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 요 옆에 지역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고밀도로 주상복합이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죠. 이 지역만 그런가요? 자, 남산 주변에 있는 아실 겁니다. 아스테리움. 보시면 주상복합이죠. 고도 제한으로 이 뒤쪽은 개발을 못하는데 전면은 이미 고밀도로 개발을 해버렸습니다. 이 뒤쪽이 지금 후암동이라는 이 지금 건물 아스트리움 뒤쪽이 지금 후암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고밀도 개발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고도 제한은 어느 정도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고도 제한의 기준이 25층까지인지 30층, 50층까지인지 50층까지인지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쨌거나 연말에 다시 발표한다고 하니까 연말에 발표되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이 남산 주변에 있는 지역, 이 노후주택가만 빨간 게 아니라 도심 전체가 붉게 물들어 있다 보니까 도심 같은 경우는요, 50년 넘은 건축물 비율이 거의 80%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보시면요, 서울 도심은요, 4+1축으로 개발이 됩니다. 4+1축. 그러니까 어쨌거나 남산은 도심권과 맞물려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지금 제 1축은요, 국가 중심축이라고 해서요, 광화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청, 남대문, 서울역, 그리고 이게 사실상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냐면요. 삼각지, 용산, 노량진까지 연결되는 게 국가 중심 축입니다. 지금 도심권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서울역에서 끝났지만 국가 중심 축의 최종 목적지는 용산역을 거쳐서 노량진역까지가 국가 중심 축이다. 그래서 노량진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대적인 업무타운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축은 관광문화 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재개발보다는 보존을 통한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축은 제가 봤을 때 정비 사업을 위주로 진행될 것 같고 2축은 보존을 통한 관광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북촌 한옥마을이 있고 인사동 같은 경우를 최첨단 진짜 그라스 빌딩 이런 걸로 쭉 올리면 밋밋하고 멋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명동이 있고요. 이 뒤쪽이 아까 얘기한 후암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니 회연동이죠. 회연동 주변과 남산동 1동이 같이 좀 붙어있는 지역이고요. 이 축이 이제 재개발, 지금 중구라든가 도심권에서 가장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운상가 일대고요. 이 주변이 아까 충무로역 뒤쪽 쪽에 노후주택가인데 여기 보면 남북 녹지축이라고 써 있죠. 이 녹지축이 창경궁에서 세운상가 남산을 거쳐서 용산공원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이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1, 2, 3, 4축 중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정비사업이 가장 많이 구역 지정이 된 곳이 지금 3축이다. 그리고 4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이 위쪽에 지금
DDP 북쪽 지역이 어디냐면 창신동이잖아요. 창신 뉴타운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번째로 구역 지정한 곳이 창신 뉴타운인데 어쨌거나 그 지역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흐지부지 사실상 다 해제가 됐다가 이 지역이 신속통합과 공공재개발로 사실상 창신 뉴타운 전체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DDP를 거쳐서 신당동 쪽으로 내려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당동 아래 지역도 제가 봤을 때 재개발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쨌거나 서울시 도심권을 전체적으로 4+1축 4개의 축으로 만든다는 거죠. 1축은 뭐냐면 이 녹지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녹지축. 이 도심권을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남산 아래쪽 지역에 대한 개발이 함께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40 도시기본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2040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 도심권 개발에 대해서 높이와 용적률 이런 이 도심권 개발에 대해서 높이 용적률 도시규제 완화로 서울 도심에 활력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높이 규제 완화죠. 어쨌거나 고도 제한을 풀지 않으면 높이 규제 완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용적률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 정비 방식을 개발 방식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보존 규제 보존하는 거에서 정비 활성화로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도시재생 사업에서 적극적인 정비 활성화 사업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도쿄와 뉴욕처럼 이 지역을 대대적으로 사실상 서울 구도심이 강남보다도 더 많은 기업체들이 있는 지역이 서울 구도심입니다. 그죠? 광화문 시청, 을지로 충무로, 동대문, 종로 1, 2, 3, 4가, 5가, 6가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지역에 사실상 가장 노후되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비싼 땅이 가장 노후화되어 있는 게 서울 구도심입니다. 가장 비싼 땅이 가장 노후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 비싼 땅의 가치를 다시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서울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요즘같이 재개발하면 뭐 금액대가 훅훅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서울 구도심은 아직까지 좀 소액 투자로 할 만한 곳들이 잘 찾아보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용도 지역이 바뀌면서 용도 지역 체제 자체가 변화를 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 등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서울 아파트 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지구. 여러분들 아파트 지구 알고 계세요? 아파트 지구라는 게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아파트 지구? 아파트 지구는 뭐냐면요. 1970년도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도시로 계속해서 몰리면서 주택 수가 부족하잖아요. 특히 아파트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좀 괜찮은 지구는 아파트 지구로 구역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용도 지구입니다. 아파트 지구도 용도 지구예요. 근데 용도 지구를 아까 재정비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재정비를 하면서 고도 지구, 아파트 지구 같은 이런 용도 지구가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런 게 리뉴얼이 돼서 새로운 지구로 바뀌는 겁니다. 서울시에 1970년대에 만들어진 아파트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뭐 한 50년이 다 됐죠. 이 아파트 지구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아파트 지구를 왜 없애냐? 아파트 지구는 다른 거 못 짓습니다. 아파트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지구 안에 업무타운이라든가 상업시설을 같이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재건축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가결했고요. 아파트 지구 폐지하는 게 이제 거의 뭐 공론화가 됐습니다. 현재 14개 아파트 지구 중 4개 지구는 전체 폐지가 확정이 됐고요. 근데 이 아파트 지구 안에서 지금 정비 사업이 추진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서초동 같은데 아파트 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죠. 그리고 잠실 아파트 지구 같은 경우도 정비 사업이 일부는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비 사업이 이미 진행된 곳은 어쩔 수 없이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아파트 지구를 폐지하겠다. 어디냐면 뭐 화곡동이라든가
그러니까 여의도 아파트 지구. 그럼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융복합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의도 같은 경우는 새로운 비욘드 조닝을 만들어서 새로운 용도 지구를 만들어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차원의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촌 아파트 지구라든가 서빙고동이라든가 이수라든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압구정 서초 아파트 지구, 그리고 아시아 선수촌이라든가 잠실 일대 한강변 주변에 있는 아파트 지구, 가락 아파트 지구, 청담동 도곡동 주변에 있는 아파트 지구, 그리고 암사 명일동 주변에 있는 이런 아파트 지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지구로서의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이거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 지구로서의 효력이 상실이 되면 이 아파트 지구는 없어지고 새로운 용도 지구로 바뀌고요. 새로운 용도 지구로 인해서 그 지역은 융복합 개발이 가능해지고 고밀도라든가 새로운 차원의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본의 롯본기 힐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 보면 이제 요 얘기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한강변 60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그죠? 35층 룰 폐지. 요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서울시의 변화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변화 안에서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또 노량진역 일대 한강변을 거점 도시로 다음 달 1일 주민 열람을 열고요. 이 지금 여기가 아래쪽이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이 뉴타운이고 이 위쪽이 여의도죠. 이쪽이 용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산시장 부지가 있어요. 수산시장. 얘가 수산시장이 있는 자리고요. 이게 17만 제곱미터입니다. 이 지역을 용산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걸 만들려면 이 지역을 뭐예요? 한강변에 있는 고도 제한을 없애야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60층짜리 건물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이 수산시장 주변 일대가 융복합 개발이 되면서, 그러니까 노량진은 이제 베드타운, 여의도와 강남과 용산의 베드타운 형식의 뉴타운이 아니라 자립형 신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은 어마어마한 업무타운이 들어가고 함께 융복합 개발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뭐예요? 서울시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뉴스를 여러분들이 하나 보시더라도 허투루 보지 마시고 좀 관심 갖고 좀 체크하면서 이 일대가 이렇게 개발이 되는구나. 제가 뭐 노량진 주변에 대한 영상도 상당히 많이 올려드렸죠. 한 두 건, 세 건 정도 올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내용 영상들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주변 지역에 이 말씀드린 노량진역 주변에 한강변 거점 도시로 만들어지고 이 주변이 융복합 개발이 되면서 수혜를 보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뉴타운은 다 알잖아요. 뉴타운은 너무 투자금이 많이 드는데 2차, 3차 재개발 예정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간다라는 내용이고요. 어쨌거나 이 한강이라는 자리는 우리가 이제 지금 경기가 좋네 안 좋네를 떠나서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가치. 그러니까 가치라는 건 뭐죠? 변하지 않는 겁니다. 가치가 높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와중에도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는 샤넬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롤렉스 같은 이런 명품 제품들은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격을 좀 내려줄까? 할인 행사를 할까?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가치를 고수하는 겁니다. 그죠? 인구 감소 시대라고 합니다. 인구 감소 시대이기도 하고 인구 도시 소멸 시대이기도 합니다. 인구 감소 시대와 도시 소멸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교가 폐교 결정이 났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을 판국이에요. 그죠? 왜? 인구가 사라지고 도시가 사라지니까. 자, 이런 인구 감소 시대와 도시 소멸 시대, 여러분 서울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서울대 경쟁률이 떨어질까요?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도시가 소멸하는데 서울대 경쟁률이 떨어질 거라고 믿습니까? 경쟁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점점 더 상위 학교로 가려는 수요는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대의 가치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안에서도 서울대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한강입니다. 한강. 한강에 대한 35층 룰을 폐지했고 한강변 주변에 대한 아파트 지구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지구는 뭐 업무, 상업, 관광 플러스 주거가 결합되는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미키킴님이 이제 여의도 재건축 매수 타이밍을 물어보셨는데 이 재건축 매수는 하시면 매수죠. 매도가 아니라 매수는 올 상반기 정도를 좀 저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5월 전에는 좀 매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제 그 지역이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달 정도에 잘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의도라든가 이촌, 한남, 옥수, 반포, 압구정, 성수는요, 다 아는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뭐 이 지역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아는 지역이에요. 아는 지역이고 투자금이 너무 많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여의도, 이촌, 한남, 옥수, 반포, 압구정, 성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말고도 좀 보시면 여의도 주변의 한강변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흑석동 한강변은 재개발이 다 됐지만, 노량진 주변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이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천호동 일대 한강변 지역이라든가, 암사동 일대 한강변 지역이라든가 뭐 자양동 같은 데는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고요. 마포 주변의 한강변 주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지역들 어쨌거나 가치가 변하지 않지만 그 가치가 가치에 대한 규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렸을 때 그거에 대한 기대치는 어마어마해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뭔가를 사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샀어요. 왜 그러냐면 가격도 너무 비싸지만 일단 매도하시려는 분들이 매도할 마음 자체가 없고 아파트가 아니라 좀 어디 개발된다고 해서 빌라 하나 사러 갈래도 집주인이 나와서 3억 불렀다가 3억 5천 불렀다가 4억 불렀다가 가격을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못 샀던 곳들이 바로 이 한강변 같은 지역들이에요. 그죠? 뭐 남산 주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모르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은 살려는 사람들이 위에 마음만 먹으면 내가 가격을 원하는 가격에 살 수도 있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점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상급지에 대한 우리 그동안 내가 투자를 하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는데 움직이지 못했던 지역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지금 용도지역제가 풀리거나 용도지역제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용도가 만들어지면서 그에 따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부동산 시장에 여러분들 미래 변화를 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미래 변화는 미래에 대한 가치죠. 근데 그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여야지 됩니다. 그죠? 변하지 않는 가치. 그죠? 그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는 저는 서울 안에서도 도심권 안에서 모든 미래 가치,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모여 있다. 총망라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 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놈은요,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이게 기회인가 싶으면 벌써 저망치 가 있어요. 왜? 기회라는 놈은 얼굴은 있고 머리통은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서 왔을 때 그때 안아버려야지 되는 거죠. 이런 미래 변화는 미래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지 됩니다. 그 미래 변화를 보시려면 국토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등의 변화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탐구하고 학습하고 열람을 하셔야지 돼요. 예를 들면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같은 거죠.
자,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를 하시는 부동산 관련된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중에 한 단락인 용도 지역과 비욘드 조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왜? 국토 계획과 도시 계획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회를 여러분들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노력해서 이 지역들을, 그러한 내용들을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적으셔야지 돼요. 노트에. 그리고 이런 도시계획 정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이 아니고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도 제한이 풀리고, 그죠? 아파트 지구가 없어지는 거는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뉴스를 캡처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예. 뉴스를 캡처해서.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비밀이 아니죠. 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관심이죠, 관심. 그죠? 내가 여기에 얼마나 관심을 갖는 것이냐.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있는 것이냐.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누구나 알 수 있고 비밀이 아니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이 도시계획 정보를 하나를 가지고 내 걸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정보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바다,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정보가 너무 많이 써도져요. 그리고 그 정보를 다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의 90%는 상식입니다. 왜? 정보가 아니죠.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 도시계획 정보는 사실상 정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상식 하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돌멩이 하나가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돌멩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불을 지필 수 있는 부싯돌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사냥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무기 아니면 공구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은 좀 이 도시계획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용도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민족의 영웅님이 마포 공덕 대형 신수동 빌라 매수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찬성이고요. 근데 여기 이제 마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잘 들어가셔야지 됩니다. 왜냐면 일단 신축이 너무 많은 곳은 피하시고 대흥동 괜찮고요. 뭐 신수동 같은 경우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공덕동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동역을 기준으로 좀 잘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 특히 이제 민족의 영웅 안중근님은 관심이 있으신다면 요 지역도 보시지만 합정역 주변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합정역 주변도 한강변 쪽으로 특히나 잘 보시면 그 지역도 지금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만한 곳들이 이제 몇 군데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들에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강변 지역은 어쨌거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신수동 같은 경우도 뭐 아파트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한강 조망이 나올 만한 지역들이 꽤 있죠. 투자에 대한 관심과 좋은 물건을 찾아 등기를 치는 실행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행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래요. 자, 오늘은 이상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5분 정도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는 시간 갖고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많이 없으신 걸로 알고, 예. 남산 이야기 들으러 왔는데 놓쳤네요. 예. 저희가 이거 유튜브 다시 업로드 할 거거든요. 예, 유학생 제이님. 유튜브 다시 업로드 할 거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날씨가, 세미나 이야기를 안 했네요. 내일 세미나 주제는요, 일단은, 세미나 공지 잠깐만 하고 갈게요.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세미나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이번 주 토요일인가 다음 주까지는 예약이 다 풀로 찬 걸로 알고 있고요. 좀 급하게 좀 신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주제는 일단은 2023년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뭐 제목 그겁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이것의 시대가 된다. 이것이 뭔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남산 주변과 그리고 한강변 주변에 대한 그리고 소액 투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들에 대한 좀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세미나에서는 좀 직접적으로 지도를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세미나에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고요. 자양동은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자양동 한강변 이번에 이제 재개발 구역 지정된데 신통으로 지정된 곳이 가장 빠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회원동 같은 경우는 고도지원 완화되면 사업성이 충분한 지역입니다. 뭐 역세권 지역뿐만 아니라 그 위쪽 지역도 왜냐하면 일단 쪼개기가 많이 안 되어 있고요. 회원동 같은 경우는 빌라 비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단독 다가구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성은 충분할 것 같고요. 가산동 중공업지 괜찮다고 봅니다. 가산동 중공업지 괜찮다고 보고요. 가산동 중공업 지역이라든가 어디에요? 이 7호선 라인 쪽에 보면 최근에 재개발 구역 지정 상당히 많이 됐잖아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가산동 같은 경우도 소액 투자가 괜찮은 지역인데 특히나 요즘 가산동 같은 경우 이제 투자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갭 투자가 너무 작은 거 있잖아요. 뭐 500, 1000, 뭐 갭이 5천, 500 투자, 1000 투자, 2000 투자 이런 것 좀 지금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021년 중순에 잠원 쪽 갭 작게 매수했고요. 2년 제가 좀 볼게요. 제 핸드폰으로 좀 볼게요. 2년 기간 도래 전에 매도 후 15억 정도 상계 중후 3단지 갭 투자 한남 3구역 25평 받았는데 매물 고민입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우리 이민홍님은 자랑하시려고 전화하신 것 같은데 예, 요민님도 감사하고요. 햇병알님도 일시적 2주택장도 요즘은 대출이 나오니까 한번 은행권에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 창신동 12구역 역세권 개발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신동도 뭐 재개발이 상당히 활발한 지역 중에 하나죠. 그린이 합정동 사고 싶은데 세미나 때 오시면요 제가 어떤 지역을 사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고요.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좋았습니다.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그래도 한 145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좋아요가 11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스텝과 저희가 그래도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한 번 정도는 뭐 크게 힘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손가락 한번 딱 클릭해 주시면 좋아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박선희님, 그림님, 김희희님, 노다로님, 그리고 복댕이 이소영님, 강필님, 김채재님, 민족의 영웅님, 예, 다 감사합니다. 좋아요가 아직까지 안 올라가고 있는데 좋아요 오늘 내용이 많이 좋지 않았나 봐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상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좋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